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찾아왔는데요. 올해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입니다. 청룡은 용맹, 지혜,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데요. 특히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과연 어떠한 기운찬 일들이 벌어질지 두근두근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용띠의 해죠.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의 기운을 동물의 이름으로 상징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숭배하던 토템 신앙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12개의 띠 중 유일하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 바로 용입니다. 그만큼 더 특별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용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관세음 보살은 인간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소망을 이루어주는 보살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음 보살의 영향을 받은 용띠는 도량이 크고 생명력이 넘친다라고 하죠. 먼 옛날부터 역사와 깊숙이 관련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용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용은 기린, 봉황, 현무와 더불어 사령이라고 불리던 상상의 동물입니다. 뱀과 같은 몸에 새 같은 다리, 그리고 사슴의 뿔과 물고기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수많은 신화, 설화, 전설 속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먼 옛날부터 용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바빌로니아, 그리고 인도까지 문명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특히 용을 신성시 여기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최고로 귀하고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죠. 용띠의 중국 출산율이 급증한다라는 재미있는 통계까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고대 글자를 모아놓은 고대서인 관자, 그 수집편 속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용은 물에서 나으며 그 색깔은 오색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 능력이 있는 신이다.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 용은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아 오를 수 있고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면 깊은 샘 속에 잠길 수도 있는 변화무일하고 상하무신한 신이다. 이렇듯 동양에서는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용이 서양에서는 다른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드래곤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날개가 있고 불을 내뿜는 것으로 묘사되는 서양의 용은 파괴와 재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죠. 유럽의 고대 신화 속에서 용은 물리쳐야 할 괴물 끝판왕으로 존재하곤 합니다. 중세시대의 용은 악의 상징이었고 사탄을 큰 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이러한 차이는 매체 속에서도 뚜렷한 비교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만들어진 드래곤볼 등 용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행운을 주는 귀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더왕의 전설이나 J.K. 롤링의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를 보면 용은 포악하고 물리쳐야 할 미션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똑같은 하나의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매우 흥미롭지 않은가요? 역사서인 문헌비고를 보면 신라시대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 무려 29번이나 용의 출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용이 나온 뒤에는 대부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성인이 탄생하고 군주가 승하를 하는 등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사건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삼국시대의 용은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속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문무왕이 이야기했다. 내가 죽으면 동해어귀를 큰 돌 위에 장사를 지내도록 해라. 나라를 지키는 커다란 용이 되어 불교를 받들고 국가를 수호할 것이다.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은 실제 아버지를 바닷속 무덤에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문사라는 절을 세우고 대웅전 바닥에서부터 바다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용으로 변한 아버지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바다로 이어진 수로의 흔적과 문무애왕릉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죽은 후에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왕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죠.
용은 신성한 존재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려사 속에는 태조왕건과 용에 얽힌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서해용왕이 왕건의 할아버지인 직제건에게 이야기했다. 세울 건자가 붙은 이름을 자손으로 3대간 거치게 하라. 그러면 너의 가문에서 동방의 왕이 탄생할 것이다. 고려를 세운 왕의 이름에도 용의 기운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아예 용비어천가라는 이름의 서사시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용, 즉 임금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조선을 세운 업적을 칭송한 시로서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성계의 조상들부터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까지 6인물의 발자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종 때 만들어진 이 노래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책이자 한글 반포 이전에 지은 유일한 한국어 작품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조선의 왕과 용이 관련되어져 있는 칭호도 있는데요. 왕이 집무시에 입었던 옷을 곤룡포 혹은 용포라고 불렀습니다. 양 어깨에 용무늬를 금으로 수놓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임금의 눈물은 용루라고 부르고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하며 임금님의 수염은 용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존귀한 왕의 신체를 상징할 때 바로 용을 사용했던 것이죠. 또한 세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남아 전하기도 합니다. 전에 내가 4조룡복을 입다가 중국의 친왕들이 5조룡복을 입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 역시 그런 옷을 입고 사신을 대했더니 그 후로는 황제께서 5조룡복을 하사했다. 세종은 처음으로 5개의 발톱이 수놓아진 곤룡포를 입은 조선의 왕이었는데요. 용의 발톱 수를 통해 조선의 건재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왕과 왕비의 옷에는 발톱이 5개인 5조룡, 세자와 세자빈의 옷에는 발톱이 4개인 4조룡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죠. 궁궐 천장에도 용을 그려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정전 천장에는 무려 발톱이 7개인 7조룡이 그려져 있는데요. 1867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7조룡을 근정전 천장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본래 7조룡은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표시라고 하죠.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도 결코 중국의 황제만 못지 않다라는 그 단단한 마음을 7조룡 속에 담아 그렸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놀랍기도 하죠.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 속의 용, 찾아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지 않았나요? 임금의 노여움과 분노를 용에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역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역린은 군주만의 약점 또는 노여움 자체를 의미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서 유래된 말인 것이죠. 춘추전국시대 천하통일을 꿈꾸고 있던 진나라는 주변 6개 가운데 우선 가장 힘이 약한 한나라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안은 제대로 된 대비도 하지 못하고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사상가 한비자는 왕에게 여러 차례 부국강벽을 위한 건의를 했지만 간신에게 둘러싸여 있던 왕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나라는 진나라에게 공격당했고 왕은 부랴부랴 한비자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저명한 사상가 한비자를 익히 알고 있었던 진시황은 한비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결국 한비자를 영류시키고 한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 안타까움에 한비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죠. 용이라는 동물은 유순하여 길들이면 올라탈 수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 한자 길이의 경우로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그 용에 길들인 사람일지라도 그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 군주에게도 영린이 있다. 설득하려는 자는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야 설득을 기대할 수 있다. 아무리 지혜로운 전략도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그 뜻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안타까움을 담은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치명적인 약점이나 분노를 상징하는 단어로 영린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답니다. 역사 속 용띠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 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 512년 임진년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중왕 13년인 이해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해상왕국인 우산국을 정복하고 신라의 영토에 아주 당당하게 편입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바로 용해해에 있었던 것이죠. 조선 건국 8년 후인 1400년 경진년에는 일명 용들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간의 권력투쟁인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인데요. 다섯째 왕자인 이방원이 형 방간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하면서 용이 된 것도 바로 용해해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선은 오랜 기간 평화가 지속되자 국방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한 이율곡을 비롯해 몇몇 신하들이 군대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불만에 가득 찬 일본 지방 세력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계획합니다. 조선에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 즉 일명 정명가도를 요구하죠. 무장한 적들을 지나가게 해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조선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조선의 거절을 빌미로 일본은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조선의 거절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결국 조선의 땅과 곡식, 재물을 빼앗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검은 속내가 그대로 들어있었던 전쟁입니다. 일본군은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처음에 당황하던 조선은 점차 전열을 정비했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판옥선과 거북선 등 우수한 무기를 바탕으로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이 날개를 편 듯한 모양으로 적을 둘러싸고 공격을 했죠. 학익진 전술로 큰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은 남쪽 바다를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인데요.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이 일을 완벽하게 마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채널 반주원도 주제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용해의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응원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오늘도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결국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